정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련과 미국과 쿠바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소련과 미국의 우주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57년 10월 4일 밤에 어떤 물체 하나가 꼬리에 불꽃을 신나게 뿜으면서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바로 소련에서 방금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거예요.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여행의 동반자란 뜻이에요. 스푸트니크 1호는 96분마다 지구 궤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지구로 무선 전파를 날려보냈는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만든 위성이 발사된 것이었고요.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되었어요. 이번에는 승객까지 있었는데요. 라이카라고 하는 암컷개 한 마리였어요.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 올라갔다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려는 실험이었어요. 만일 걔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면 사람도 태워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인공위성을 만들겠다고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우주 경쟁에서 자신들이 한참 앞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 앙숙관계였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손을 잡았지만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자 자기 나라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 퍼뜨리느라 바빴어요. 독일을 2토막 낸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반도까지 2토막을 냈어요. 두 앙숙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대신에 상대편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열중했어요. 이처럼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이 전 세계를 무대로 싸운 것을 냉전이라고 해요. 2달 뒤에 미국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하지만 로켓의 힘이나 덩치는 소련의 것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미국 항공우주국이란 특별기관을 만들었고요. 국방교육법이란 걸 통과시켜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자 했어요. 소련은 계속 앞질러 나갔어요. 이제는 사람까지 우주공간으로 올려보냈어요. 1961년 4월 12일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도 궤도를 한 바퀴 쓱 돌았어요. 지구 밖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아들었는데요. 지구가 잘 보여요, 아름다워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런 목소리였어요. 가가린은 우주 비행을 끝내고 시베리아의 어느 들판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당시의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어요.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석 달 채 안 되었거든요. 소련에게 누가 먼저 달에 가는지 한번 해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케네디는요,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가하든 말든 우주 탐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케네디의 꿈은요, 이루어졌어요. 1969년 7월 16일이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었어요.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달에 착륙해서 사람이 달 표면을 직접 밟아보고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에드윈 올드윈 2세 이렇게 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폴로 11호에서 자그마한 달 착륙선 이글호가 떨어져 나왔어요. 달 표면으로 내려가 고요한 바다란 곳에 착륙을 했어요. 너르고 평평한 곳이었는데 암스트롱의 목소리가 지구로 날아왔어요. 이글호 착륙 성공. 네. 아폴로 11호의 선장은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걸음입니다. 21시간 37분 동안 달에 머물렀어요. 산소가 제공되는 특수복을 입고 있었고 점프놀이를 하듯이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여기저기 다녔어요. 과학 장비도 설치를 하고 지구로 가지고 돌아올 흙과 암석 표본도 수집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닐 암스트롱과 올드윈은 달 표면을 떠나기 전에 성조기를 꽂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새긴 명판도 꽂았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 네. 인간의 달 착륙은 정치적인 승리를 넘어서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스트로와 쿠바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962년 10월에요. 13일 동안 핵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갈등은 미국 플로리다주 남쪽 바다 건너에 있었던 쿠바에서 끌어올랐어요. 쿠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 후에 독립을 얻었어요. 쿠바 사람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였고요. 미국이 끼어들어서 스페인과 전쟁이 붙었는데 스페인이 박살이 났어요. 쿠바 공화국이 탄생을 했는데요. 스페인 대신에 미국한테 꽉 붙잡힌 이름뿐인 독립이었어요. 미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쿠바의 독립이 위태롭거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언제든지 쿠바에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쿠바 섬에 해군 기지를 둘 수 있다. 네, 한마디로 쿠바 간섭법이었어요. 쿠바는 이 모양으로 미국의 등살에 시달리면서 40년을 보냈어요. 미국은 쿠바에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쿠바를 쥐었다 폈다 했죠. 쿠바의 수많은 큰 기업들, 큰 공장은요, 미국 사람들이 쥐고 흔들었어요. 1940년에 쿠바 사람들이 새 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국이 쿠바 정부를 제멋대로 간섭하는 짓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들이 사라졌어요. 새 헌법에 따라서 선거도 다시 치러졌어요. 진짜로 쿠바는 독립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1952년에 풀헨시오 바티스타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다시 거머쥐었어요. 새 헌법을 날려버리고 쿠바 사람들은 다시 불행해졌어요. 이때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나섰어요.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러면서 혁명 세력을 조직했어요. 1953년 7월 26일에 소규모 혁명군이 바티스타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27살의 카스트로는 재판장에 섰어요. 재판은 꼬박 4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2시간 동안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했어요. 헌법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군사 독재를 당장 집어치우라고 소리쳤어요. 그에게는요 1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겨우 2년 뒤에 카스트로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티스타가 자신만만하게 그 정치범들을 풀어줘도 자신의 권력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스트로는 몇몇 혁명가들과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어요.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바티스타가 오랫동안 독재를 꿈꾸고 있음이 불보듯 뻔하다. 바티스타에게 구걸하거나 하소연할 때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야 할 때다. 네.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쫓겨나 멕시코에 와 있던 다른 혁명가들을 모아서 7.16 운동을 조직을 하고 쿠바 혁명을 준비했어요. 1956년 말에 카스트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체 게바라와 함께 80명의 게릴라 대원을 이끌고 쿠바로 향했어요. 쿠바에 상륙하자마자 카스트로와 그 대원들은 바티스타 군대에게 들켜서 거의 전멸을 당했는데요. 살아남은 대원들은 혁명 전쟁을 시작했어요. 게릴라전을 이끌었던 체 게바라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오. 한 곳에 이틀 밤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무도 믿지 마시오. 네. 바티스타 군대는 게릴라들의 공격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어요. 결국 바티스타는 1959년 새해 첫날에 이웃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줄행랑을 쳤어요. 쿠바 혁명은 성공했어요.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우선 혁명정부는 바티스타를 지지했던 수백 명의 사람을 처형했어요. 내전의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순순히 소련이 그 청을 들어주었어요. 쿠바는 점점 공산주의로 기울었어요. 카스트로는 대기업을 몰수를 해서 자기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부유한 지주의 농장을 몰수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학비와 의료비도 무료였어요. 미국에게 카스트로는 그야말로 밉살스런 눈엣 가시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쿠바 침공 계획을 짜놓고 카스트로를 손보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였어요. 쿠바 침공 예정일은 1961년 4월 17일이었어요. 공격을 할 병사들의 숫자는 약 1,500명이었어요. 카스트로가 싫어서 미국으로 넘어온 쿠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은 쿠바 사람들로 침공군을 구성했어요. 미국은 쿠바 사람들을 비밀리에 끌어모아서 부대를 만들었고요.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대주었어요.
침공군의 임무는 피그스만을 상륙해서 군사 정권을 세운 후에 쿠바 사람들을 선동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어요. 침공 작전은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공격 예정 시간이 미리 새나가기도 했고요. 하늘에서는 카스트로의 폭격기들이 폭탄 세례를 퍼부었고 침공군들이 탄 그 배들은 침몰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탱크가 화염을 뿜으면서 침공군에게 달려든 거죠. 바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라고 불러요. 카스트로는 이 사건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공산당 서기장인 니키타 후르시초프는요,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분노에 찬 편지를 보냈어요. 쿠바 건드리지 마. 네, 진짜 싸움은 카스트로 대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싸움이었어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일어난 지 한 해 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962년 10월이었어요. 미국의 정찰기들이 쿠바 하늘 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에서 갓 도착한 무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찰기가 그것을 사진 찍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미사일의 제트 폭격기들이었어요. 미국은 제트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떨어뜨릴까봐 무척 초조했어요. 핵미사일 한 방이면 엎어지면 코 닿는 미국의 수도가 완전히 잿더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쿠바에 배치된 그 핵미사일의 레드 버튼은요, 멀리에 있는 소련이 갖고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요, 소련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소련이 우리에게 핵무기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그 보복으로 소련의 핵무기 세례를 퍼부을 것이오. 소련도 전투 준비에 들어가면서 맞받아쳤어요. 우리도 반격 준비 끝났다. 네. 13일 동안 전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10월 28일에 후르시초프가 케네디에게 말했어요.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럼 우리도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걷어들이겠소. 그랬더니 케네디도 화답을 했어요. 알겠소. 이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해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끝났지만은 냉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